인문계 90%가 논다. 인구론이라는 이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좀 씁쓸한, 뭐랄까, 자조 섞인 농담처럼 들렸는데 말이죠. 네, 그랬었죠. 분석 자료를 보니까 와, 2026년 지금 이 농담이 정말 소름 끼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더 이상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취업시장의 판이 이 게임의 룰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대학 간판이라는 공식이 얼마나 위험한 신기루가 되었는지 그 속을 아주 깊숙이 정말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힘들다는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서서 이 증발해버린 대졸 프리미엄의 실체를 우리가 먼저 직시하고요. 그리고 학벌이라는 낡은 지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로 생존할 길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부터 좀 냉정한 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좀 각오를 하셔야 할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저희가 직접 2025년 통계청 고용동향 마이크로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봤는데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인구 중에서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42만 8천 명에 달합니다. 42만 8천 명이요? 와, 거의 뭐 중소도시 하나 인구가 그냥 사라진 거네요. 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사실 이 숫자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내용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쉬는 청년이 이렇게 많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심각하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쉬었음 인구 집단 내에서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비중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로 학력이 좀 낮은 분들이 통계에 많이 잡혔다면 이제는 소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안 하고, 아니 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주로 고졸 이하 학력자들이 이 통계에 많이 잡혔다면 이제는 명문대를 나오고 석사까지 한 청년들이 일할 의지조차 잃고 그냥 멈춰서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주할 문제의 진짜 핵심입니다. 와, 42만 8천 명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네요. 이 통계 너머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저희가 취재를 좀 더 해서 3명의 인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바로 김연세, 박배달, 그리고 최실록 씨.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이나 혹은 당신 자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죠. 먼저 고스펙의 함정에 빠진 김연세 씨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프로필만 보면 정말 완벽합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대 출신에 토익은 980점 만점, 자격증도 여러 개. 그런데 졸업을 2년이나 미루고 있는 그런 취준생입니다. 네, 저희가 이분과 비슷한 사례들을 좀 만나봤는데 정말 답답해하더라고요. 지난 하반기에만 대기업 30곳에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정말 처참했습니다. 30곳이나요? 네, 그중에서 28곳에서 서류 전형에서 그냥 다 떨어진 겁니다. 잠깐만요. 28곳이요? 그 정도 스펙인데 서류 통과조차 안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렇죠. 김연세 씨 본인도 대체 내 스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러면서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니 예전 같으면 정말 기업들이 서로 데려가려고 줄을 썼을 인재 아닌가요? 이건 뭐 기업의 평가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밖에는 볼 수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연세 씨의 사례는 기업의 관점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180도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예입니다. 과거 기업은 소위 백지 상태의 신입을 뽑아서 우리가 가르쳐서 쓰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도화지 같은 인재를 원했죠. 그때 명문대 간판이라는 건 이 친구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니까 가르치면 금방 배우겠지라는 일종의 성실성 보증수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보증수표가 효력을 잃었다. 완전히 잃었죠.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기업은 이제 당장 실무에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김연세 씨가 정말 어렵게 통과한 면접이 딱 2군데 있었는데 거기서 들었던 질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어떤 질문이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마케팅 분석 툴 뭐 다룰 줄 아세요? 아,
이 질문 앞에서 김현세 씨면 그냥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토익 980점은 이 질문에 아무런 답이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아니라 진짜 일머리, 기술을 물어본 거네요. 맞습니다. 더 역설적인 거 뭔지 아세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김현세 씨의 이런 화려한 스펙이 오히려 이 친구는 실문을 하나도 모르면서 괜히 눈만 높고 연봉만 높게 부를 것 같은 비실용적인 인재. 와, 부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고의 스펙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김현세 씨가 간판만 믿고 스터디 카페에서 토익 구구만 하는 동안 세상은 완전히 다른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군요. 네, 게임의 룰이 바뀐 걸 몰랐던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그 정도면 좀 안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두 번째 인물, 박배달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박배달 씨는 인문계열 석사학위 소지자입니다. 논문도 열심히 썼고요. 하지만 그의 현실은 3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서 지금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석사님이 배달 일을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해 봤는데 플랫폼 종사자의 53.4%? 53.4%요? 절반이 넘네요. 네, 절반을 훌쩍 넘는 인원이 대졸 이상 고학력자였습니다. 박배달 씨는 결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 그건 그냥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고학력 플랫폼 노동자라는 아예 새로운 계층이 생겨났다고 봐야겠네요. 왜 이렇게까지 된 거죠? 단지 일자리가 없어서 임시로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 같은데요? 바로 경제적 함정 때문입니다. 박 씨의 선택은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미래 자산, 즉 경력을 스스로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미래 자산을 소모한다? 네, 배달로 버는 월 300만 원은 당장 학자금 이자를 막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는 해주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의 이력서에는 뭐가 남을까요? 공백기. 맞습니다. 공백기라는 치명적인 기록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경력과 숙련이 필요한 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의 시장 가치는 전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겠네요.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정상적인 직업 시장으로 복귀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늪에 빠지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해지네요. 악순환의 고리에 완전히 갇힌 거군요. 그런데 이 암울한 이야기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인물, 현장형 인재, 최실속 씨입니다. 네, 이분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학점이나 영어 성적은 정말 평범해요. 그런데 졸업도 하기 전에 초봉 5,500만 원을 받는 중견기업 생산기술 측에 떡하니 합격했죠. 최실속 씨는 앞선 두 사람과 게임의 규칙을 완전히 다르게 읽었습니다. 그는 기업이 미적분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터진 배관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래서 그는 남들이 도서관에서 어학 점수 올리고 대외 활동 스펙 쌓을 때 기사 자격증을 3개나 땄고요. 방학 때마다 공장에 가서 기름때를 묻혀가면서 현장 실무를 익혔습니다. 이력서에 쓸 한 줄이 아니라 진짜 몸으로 배운 거죠. 그러니까 김현세 씨가 나는 일반적으로 똑똑한 사람이다 라는 걸 증명하려고 했다면 최실속 씨는 나는 생산기술 직무에 구체적으로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걸 증명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대학 간판이라는 범용성 대신에 특정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즉시 전력감이라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자신의 무기로 만든 거네요. 네, 자신만의 무기를 아주 날카롭게 벼린 거죠.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걸 보니까 이건 단순히 개인의 노력 문제,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리처럼 믿어왔던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간다는 이 공식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공식을 이렇게 무참하게 파괴했을까요? 네, 그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겠죠. 저희 행복한 경제학 팀이 최근 5년간 500대 기업 채용 데이터를 샅샅이 분석하면서 발견한 3가지 구조적 원인을 지금부터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바로 기업들의 채용 방식에서 시작되더군요. 네, 바로 정기공채 종말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2025년 3반기 기준으로 대기업 10곳 중 6곳, 정확히는 61.1%가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다라고 답했습니다. 10곳 중 6곳이요? 거의 안 뽑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채용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거에 정기공채는 기업이 넓은 규모를 던져서 일단 수백, 수천 명을 한꺼번에 뽑은 뒤에 부서에 배치하고 교육시키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연수원 가서 교육받고 그랬죠. 그때는 김현세 씨 같은 범용인재, 그러니까 뭘 시켜도 잘 배울 것 같은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물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수시 채용은요,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인재, 딱 한 명을 저격해서 뽑는 작살 방식입니다. 작살 방식이라 비유가 정말 살벌한데요. 그만큼 정교하고 무자비해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작살의 조준점은 단 하나, 바로 직무 적합성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데이터 분석팀에서 엑셀 매크로랑 SQL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사람 급구, 이런 공고가 떴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원서에 저는 셰익스피어 원서를 즐겨 읽으며 인문학적 소양을 길렀습니다. 라고 어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 의미 없죠. 완전 동문서답이네요. 작살 앞에서는 관역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능력만 중요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만큼 취업의 문이 훨씬 좁고 날카로워졌다는 뜻이네요. 그럼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눈높이의 저주와 시장의 미스매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5는 청년 고용률은 44.3%에 불과한데 중소기업은 인력이 20만 명이나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일할 청년은 이렇게나 많은데 일자리는 비어있는 이 아이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배경에는 보상 심리와 기회비용이라는 아주 복잡한 심리가 얽혀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대학 4년간 등록금, 생활비 합치면 못해도 5천만 원을 훌쩍 넘죠? 요즘은 뭐 1억 가까이 든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여기에 그 4년 동안 취업해서 벌 수 있었던 돈, 즉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정말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자한 셈입니다. 그러니 졸업생 입장에서는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연봉 3천만 원짜리 중소기업에 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아, 일종의 본전 생각, 보상 심리 같은 거군요.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그렇죠. 이 심리를 비유하자면 최고급 유기농 식재료로 정성껏 만든 호텔 요리를 동네 분식집 가격에 팔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업생들은 스스로를 호텔 요리자고 생각하는데 시장에는 분식집 손님만 넘쳐라는 거죠. 운이 좋은 인재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단순히 졸업생들의 눈높이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건 양쪽 모두의 문제고 아주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졸업생 입장에서의 심리를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의 끝은 더 비극적입니다. 결국 팔리지 않은 요리, 즉 장기 미취업자는 시간이 지나면 상에서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비유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인은 기술의 역습, 바로 AI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AI가 블루칼라의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대체하는 일자리는요,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니라 바로 갓 대학 졸업한 문과생의 핵심 업무라는 점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문과생의 핵심 업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자료조사, 보고서 초안 작성, 외국어 번역, 데이터 정리, 이런 것들이요. 과거 신입사원이 며칠 밤새워가면서 하던 일들을 요즘 AI는 단 몇 초 만에 훨씬 더 높은 퀄리티로 해냅니다.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지점이네요. 보통 AI가 대체한다고 하면 뭐 공장 자동화나 콜센터 같은 단순 반복 업무를 떠올리는데 오히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소위 화이트 컬러 주니어들의 일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판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업의 아주 냉정한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어설픈 신입에게 연봉 4천만 원, 5천만 원을 줄 바에야 월 3만 원짜리 챗 GPT 유료 서비스를 구독하고 그 AI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경력직 대리 한 명을 더 뽑겠다. 와,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대학 간판이요? AI의 압도적인 효율성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AI는 어느 대학 나왔는지 전혀 따지지 않으니까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서늘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기성세대는 요즘 애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다, 눈이 높다 이렇게 쉽게 비판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분석을 보면 이건 개인의 나약한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잘못 설계된 시스템의 실패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서도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정확합니다.
이건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스템 실패의 주체는 바로 대학입니다. 산업 구조는 AI와 데이터 중심으로 이렇게나 급변하는데 수많은 대학의 커리큘럼은 아직도 10년, 20년 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공 서적이 그대로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특히 저희가 교육부 통계를 다시 확인해 보니 인문사회 계열 취업률은 여전히 50%대에 머무는데도 대학들은 관련 학과 정원을 거의 줄이지 않습니다. 그건 결국 학생의 미래보다는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라는 그 생존 논리가 우선하기 때문이겠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사회에서 팔리지 않는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공장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대학은 사실상 학생들에게 장밋빛 미래라는 불량 상품을 팔아온 셈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졸업생과 그 가족이 떠안는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시장에서 안 팔리는 물건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럼 두 번째 실패의 주체인 기업은 어떤가요? 기업들은 실무 경험을 원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입만 열면 실무 경험 있는 신입을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신입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인턴 자리조차 내주지 않습니다. 아, 맞아요. 인턴도 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금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마치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수영을 못하면 물에 들어오지 말라고 막는 것과 똑같은 진입장벽의 모순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지금의 심각한 미스매치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리하자면 이렇네요. 대학은 쓸모없는 낡은 지도를 팔고 있고, 기업은 지도가 아예 없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고 하니 청년들은 그야말로 절벽 끝에 서 있는 심정이겠네요. 정말 답이 없어 보입니다. 네, 절망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겠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세 가지 생존 전략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간판에서 실력으로, 즉 직무 스킬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네, 이제 어느 대학 나왔니? 라는 질문보다 너 뭐 할 줄 아니? 라는 질문이 100배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토익 점수, 학점, 봉사활동 시간 같은 이런 범용 스펙 대신에 내가 목표하는 직무에 딱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즉 하드 스킬을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령 마케터가 목표라면 그냥 마케팅에 관심 있습니다가 아니라 구글 애널리틱스 GA4나 SQL 같은 데이터 분석 툴을 다루는 능력을 포트폴리오로 딱 증명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는 명문대 졸업장보다 6개월짜리 실무교육 과정, 소위 말하는 부트캠프 수료증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취재 중에 만난 한 지방대 졸업생 사례가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이 친구는 대학 간판의 한계를 일찌감치 꿰닫고 6개월 동안 국비 지원 교육을 통해서 반도체 공정 설계 기술 하나만 정말 집중적으로 팠습니다. 오직 기술 하나만요? 네, 그 결과 수도권 명문대생들도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의 1차 학심 협력서에 초봉 6천만 원을 받고 입사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간판이 아닌 오직 실력으로 얻어낸 결과인 거죠. 와, 정말 멋진 사례네요. 듣기만 해도 속이 다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직행이 아닌 환승 전략입니다. 대기업으로 나는 직행 열차는 이제 거의 끊겼다고 봐야 하니 다른 노선을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환승역이 바로 강소기업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그냥 작은 회사가 아니라 성장하는 산업에 속한 작지만 강한 회사여야 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예를 들어 AI나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네, 바로 그런 분야 말이죠. 이런 곳에서 경력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기업 신입과 비교했을 때 초봉이나 복지는 좀 부족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감수해야 하는 거겠죠?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전략의 핵심은 야생의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대기업 신입이 3년 동안 회의록 작성이나 복사만 하고 있을 때 강소기업 3년 차는 프로젝트 하나를 A부터 Z까지 차원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정말 엄청난 자산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딱 3년만 구르면서 누구도 무시 못할 실무 경험과 성과를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무기 삼아서 대기업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것. 이것이 2026년 현재 가장 현실적인 신분 상승 사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략, 모든 경험을 역량으로 번역하라. 이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력서에 학력화는 딱 한 줄이지만
경험을 담는 포트폴리오는 무한대라는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소한 경험이든 그것을 직무 역량의 언어로 기록하고 증명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입니다. 면접관은 당신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그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주량을 조절해 폐기율을 15% 감소시켰다. 혹은 고객 동선을 분석해 특정 상품 매출을 20% 올렸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팁 같아요.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 이력을 쓸 때 그냥 카페 서빙 이렇게만 적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피크타임 시간당 주문 처리율 20% 개선이나 신메뉴 고객 피드백 분석을 통한 레시피 수정 제안 같은 식으로 쓸 수도 있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역량으로 번역하는 능력입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냥 한 게 아니라 배달 동선 최적화를 통한 시간당 수익률 15% 개선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개인 블로그에라도 기록해 두십시오. 모든 경험을 데이터와 성과 중심으로 번역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대학 간판이라는 낡은 지도를 들고 있으면 길 잃은 것을 넘어서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학벌이라는 종이 갑옷 대신 직무 역량이라는 강철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배달통을 맨 명문대 졸업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간판 없이도 기업이 먼저 찾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아주 냉정하지만 동시에 명확하게 개인의 생존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 무너진 사다리를 재건해야 할 대학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직 개인에게만 적응하라, 환승하라, 번역하라고 강요하는 사회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치는 대신에 더 치열하고 파편화된 생존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까요? 교육이라는 사회적 약속이 더 이상 안전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고위험 도박이 될 때 그 사회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묵직한 질문을 남겨주시네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가 오늘 깊이 파고든 유튜브의 행복한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취업으로 고민하는 자녀나 조카, 후배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콘텐츠는 널리 퍼져야죠. 행복한 경제학 다음 시간에는 은퇴 후 40년 치킨집 창업하다가 노후 자금 다 날리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날카롭게 분석한다고 하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